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트럼프 이란이 해가지고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라고 압박했다는 소리죠. 해방 프로젝트 등 호르무즈 개방 작전에 한국군 파병 재촉구. 네, 이란이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거는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안 그래도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이 짓을 갖다가 우짜 뭐라고 말씀드렸다?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라미 슬라이싱을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살라미 전술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뭐 말 나오자마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말이 나오고 있네. 일 터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한번 뭐 다른 거는 말할 필요 없고 어제 뭐 어쩌가 뭐 살라미 전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좀 뒤에 해가지고 뭐 이란전 해가지고 오늘 66일 차냐? 67일 차냐? 해가지고 뭐 요약해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네, 국회의원 오늘 한동훈 무소속 출마한 부산 북갑 후보를 발표한다. 당연히 발표해야죠. 당연히 발표해야죠. 박민식, 이영훈 둘 중에서 하나를 확정한다. 한동훈하고 단일화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자칭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윤석열이를 사수로 두고 있는 한동훈이는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그 붙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와서 이 보수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절단했다는 거, 이거 자칭 보수라면 알아야 됩니다. 우짜는 뭐 중간에서 해가지고 이런 저런 해가지고 그쪽 입장 관점에 따라서 다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만, 자칭 보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동호인을 제껴야 됩니다. 이거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어미 뭐 한 번씩 해가지고 식사할 때 뭐 이럴 때 옆에서 도와드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TV 조선인가? 예, 거기 보니까 그 트로트 때문에 그 어른들이 TV 조선을 계속 보시더라고. 근데 그 보다 보면 뉴스를 보는데요. 이것들 하는 뉘앙스를 딱 보면 한동호를 미는 냄새가 싹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정말 짜증나던데, 지것들이 지난번에 해가지고 윤석열이 해가지고 서포트질 했잖아, 지난번에. 그래서 뭔 쇼가 났어요? 완전히 개판 났잖아요. 그런데도 또 한동호를 쳐미는 뉘앙스가 난다. 조중동 예전처럼 뭐 의제 세팅 이런 능력은 다 떨어졌고요. 옛날만큼 그리 영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자칭 보수를 멸망하기 위해서 또 똥 뿌리기 위해서 또 한동호의 미는 냄새가 쓱 나더라. 하여간 우짜는 뭐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자칭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똥우이는 제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1.96%좀 많이 떨어졌네.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4,522.00달러가 됐습니다. 이거 뭐 우짜가 뭐 금덩이 은덩이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8월까지는 뭐 지켜보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관전만 하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넘어가서 바로 은덩이가 안 나오고 테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테더가 금을 샀으니까. 네, 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테더가 2026년 올해 1, 4분기에 금을 갖다가 6톤을 추가 매입해서 총 보유량을 갖다가 금덩이 총 보유량을 자사 기준 올타임 하인 132톤, 네, 여기죠. 132톤 금액으로 얼마다 198억 달러 이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앞서서 테더는 작년 3, 4분기 2025년 3, 4분기에 금을 26톤 사고 4, 4분기에는 또 21톤의 금을 매입했었습니다. 테더의 금 보유량은 12개월 또는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버렸고요. 같은 기간 가치는, 그러니까 이 금덩이 들고 있는 보유 가치는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금을 매입한 게 바로 테더였고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중에 테더보다 더 많은 금을 매입한 중앙은행은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 기준에서 테더가 금 매입한 거 중에서는 랭킹 5위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금덩이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3.26% 떨어져서 1온스에 72.71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하여간 우짜가 벌써 뭐 달을 넘겨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금하고 은은
뭐 8월까지는 그냥 관전만 하시라. 물론 우짜 개인 의견입니다만 8월까지만 8월까지는 관전을 하시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게는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입니다. 5.21%좀 많이 올랐죠? 예, 상승해서 1배럴에 113.80달러입니다. 장중하에는 115.25달러까지 나오고요. 물론 이 차트 기준입니다. 이 차트 기준을 했는데도 뭐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게 됩니다. 오른 거는 뭐 다 아시죠? 예,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받았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껑충해가지고 올랐다 이게 됩니다. 관련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리포트했고요. 그리고 푸자이라 석유 터미널이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아서 푸자이라 내에 있는 비톨 그룹 소유 석유 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3명 부상이 나왔다고 리포트했습니다. 자, 이로써 4월 8일부터 시작된 휴전은 슬슬 쫑나는 분위기죠. 네, 슬슬 쫑나는 분위기인데 묘하게도 우짜가 지난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에 어느 놈이 빅스 콜 옵션을 샀다고 하면서 어제 우짜가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묘하게도 어느 놈이 빅스 콜 옵션을 사자마자 해가지고 이벤트가 터진다. 참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우짜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하도 세월이 그래가지고 우짜 그래서 일부러 어제 빅스 콜 옵션을 갖다가 어느 놈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샀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했는 건가?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넘어가죠. 야, 달러 인덱스 보시면 0.31%. 뭐 달러야 뭐 항상 세상이 깝깝해지고 세상이 무슨 쌈박질이 많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예, RSI 값은 엉망이고 하여간에 해가지고 오르는 게 기본이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는 0.31% 상승해서 98.462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52평선은 위로 올라가서 잘 놀고 있고요. 202평선도 이제 방향 턴을 하려는 느낌이 슬슬 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0.18%, 달러 인덱스가 0.31%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0.18%밖에 안 싸졌다. 아이고, 퍼포먼스가 좋죠? 좋은데 뭐 1480원이네 그래봤자. 이거네. 그래서 1달러에 1475.97원 뭐 1476원 이 됩니다. 예, 우짜가 캡처한 시간은 6시 43분이고요. 뭐 그렇네요. 예. 뭐 나는 뭐 우짜가 마지막으로 산 게 1315원인가 20원인가 그때 샀는데 뭐 벌써 많이 남겨 먹고 있습니다. 우짜는. 네, 넘어가고. 예, 삼전 닉스 썰어 담은 외국인 기관 7000피까지 63포인트 나왔다. 6800이어 6900까지 단숨에 돌파했다. 좋겠네. 외국인이 순매수로 상승 견인했다. 예. 뭐 140만 닉스 이름 죽여줍니다. 자, 이름 죽여주는데요. 우짜는 코스피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코스피 들어갈 생각 없고요. 우짜는 여전히 코스피를 갖다가 버블 차트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버블 차트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증시 해가지고 좋은 수익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죠. 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올타임 하인 4조 달러 기준으로 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영국 증시 시가총액을 넘긴 데 이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5월 중에 캐나다 증시 시가총액도 추월할 전망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것만 그러냐? 아니죠. 대만 증시는 더 퍼포먼스가 좋아서 대만 증시의 총 시가총액은 올타임 하인 4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4천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더 큽니다.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증시, 그러니까 캐나다 증시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달러인데 이거를 넘어섰고요. 2주 전에는 영국 증시 시가총액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 증시 둘 다 이제 영국 증시는 밑으로 깔고 가는 분위기다. 이게 되죠. 대만 증시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2조 7천억 달러 또는 150%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6월 다음 달 6월에 대만 증시는
인도 증시를 갖다가 시가총액을 제끼면서 세계 5위 증시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대만, 대만과 한국 증시 둘 다 AI 관련 주식 강세에 힘입어 지난 12개월 동안 두 증시를 합쳐서 시가총액이 무려 4조 6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간에 뭐 들어가신 분들은 먹은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우짜는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예, 저는 게임 버블 차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그래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이고, 벌써 10분이 돼버렸네. 네, 5월 4일 어제 해가지고요. 2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옥션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어제 옥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세션에서 3.500%였는데 어제 해가지고 뭐 별로 그래가지고 좀 더 올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0.04% 상승해서 3.520%로 해가지고 옥션이가 다 끝났고요. 이로써 뭐가 계산이 납니까? 여기 웃자가 포인트를 찍은 건 뭡니까? 4월 1일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죠?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다 가지고 이벤트가 있었죠? 쭉 내려가죠. 예, 쭉 내려가서 3.169, 뭐 3.17%. 그러니까 2년 만기 기준에서 2년물이 한국의 2년물이 3.1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구원을 받았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권이 구원이었는데 다시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뭐 여기는 아예 갭 상승 바로 떠보이고 뭐 엉망진창이죠. 하여간 해가지고 다시 상승해서 편입 이전으로 복귀해 버렸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2년 만기 한국 국채 수익률은요 1년 전 대비 YOY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22%나 높은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1년 전 대비해서 1.22%나 높다. 1년 전에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대선 치른다 만다 할 때 그때죠? 그때입니다. 그때보다 1.22%가 더 높다. 절단이다 절단 진짜.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31%. 그 달러 인덱스 상승한 만큼 해가지고 싸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57.189엔이 됐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죠. 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본이 엔화 평가 절하 속도, 그러니까 엔화가 싸지는 속도, 이거를 늦추고 싶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짓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인 경우 재정 적자를 크게 확대시켜서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죠? 통화 공급 증가를 가속화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기 싫다 이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 누굽니까? 일본이죠. 일본이니까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환율 방어에 쓴다든지 총알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시장에 미국 국채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지요. 예, 이는 곧 미국 금리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니까 미국 금리를 상승시켜서 엔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뭐 엔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엔화의 매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른바 세컨드 오더 이펙트라고 하죠. 2차 효과라고 하죠. 예, 2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서 금리 인상하기 싫다고 미국채를 팔아버리면 이런 2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금하면 끝나냐? 아니죠. 자, 이번에 가지고 피지컬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재정정책 우위, 재정 우위가 나타나는 뭐 신호, 뭐 이래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본 엔화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재정 우위, 이 재정 우위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1, 2, 3, 4, 5, 6, 7 이래 되는데 이 첫 번째 뭡니까? 이거 금리 딜레마. 그리고 이거는 통화 정책 독립성 약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모네타이즈. 그러니까 이거 부채의 화폐화라고 보면 되죠. 예, 예를 들고 네 번째는 뭡니까? 환율 변동성, 분율 변동성이 되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 압력하고 포퓰리즘이 쩔게 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조정 실패, 뭐 정책 등등 이래 가지고 조정 실패.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 마켓 정서와 신뢰 문제다. 뭐 이래 되죠. 이게 지금 재정 우위가 나타날 때의 이거 저 징후다. 뭐 이래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 벌써 일본만 해도 이거 금리 딜레마 문제 걸려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환율 변동성 이것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거 뭐 부채 화폐화는 이거 뭐 이미 그렇게 거짓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통화 정책 복리성 약화 이게 대표적인 재정 우위 정책의 그 문제점이죠. 예, 요래됩니다. 이것도 너무 떠들면 길어지는데. 하여간에 일본 엔화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유명한 재정 우위, 즉 정부의 높은 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재정 조달을 우선시해서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칭 진보라는 한국의 더불어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빚이랑 재정 적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본 카피질 하는 거고요. 우짜 기준에서는. 그 결과가 뭡니까? 선배 일본이 보여주듯이 재정 우위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자간자간 말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간에 피지컬 도미넌스 그러니까 재정 우위, 재정 정책 우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그래서 금리 딜레마가 나오잖아요. 금리를 올릴 때마다 재정 적자가 폭발해서 참고로 일본의 경우 금리를 지금 현재 다음 금리 인상하면 1%가 되는데 1%로 올리게 되면 재정 적자가 한 50%는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 때마다 재정 적자가 폭발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짜켄 쪽으로 하나는 또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저축자들, 일본에 돈 저축한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일본 저축자들이 진짜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뭡니까? 2012년 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저 달러하고 엔화하고 엔화 환율이죠. 환율이 이 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이때 뭔 일이 있었죠? 아베노믹스가 있었죠. 아베노믹스 이때 바닥 찍고 엔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싸지기 시작했다. 이게 됩니다. 트렌드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여간 우짜겐 쪽으로 일본 저축자들이 진짜로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 환율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서 내려가 그러니까 엔화가 비싸지는 거에서 이제 싸지는 거로 바뀌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알 때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축자들이 금덩이 같은 진짜 자산에 아직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짜겐적으로 일본 저축자들을 갖다가 상대로 상당히 진짜로 놀라고 있는 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게 다 그 저 버블 붕괴하고 디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짜라면 이제는 사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분위기니까 보세요. 2012년부터 해가지고 아이 틀어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자, 넘어가자 빨리. 자, 이거는 신흥국 국채 스프레드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리죠. JP모건 체이스의 이머징 마켓 서버린 스프레드 인덱스입니다. 이거 자체를 갖다 기반으로 한 블룸버그 차트인데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뭐 신흥국이라죠. 이머징 마켓 국채 스프레드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 대한 투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거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 돈 넣어도 이제 떼일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소리가 되죠. 근데 별로 이게 좋은 소리는 아니죠. 예, 그리고 그만큼 이머징 마켓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고위험이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높지만 크지만 또 먹는 것도 크다 이건데 오히려 지금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동 분쟁의 여파와 이머징 마켓 국채, 발음 잘 안 되네. 이머징 마켓 국채 가격 상승세가 동떨어져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지 및 상대 가치 거래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전략가와 투자자들이요. JP모건 체이스는 고객들에게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인덱스를 통해 다 아실 겁니다. CDS라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하죠. CDS 인덱스를 통해 위험 자산 손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른 곳도 어디가 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런던 소재 헤지 펀드인 프론티어 로드는 개발도상국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13개월 중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개발도상국 국채 가격 상승세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 국채 스프레드는 2013년 뭐 이거 가지고 2024년 이래 2000 하여튼 이 차트는 13년입니다.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고요. 이란전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나 이어서 뭐 이란전 66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왔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전날 미국 이란 무력 행사 휴전 붕괴 위기. 이란이 소형전 미사일 드론 죽이겠다. 미국 함정 아파트로 격침 격추. 뭐 휴전 붕괴되면 이제 한 달 만이고 협상 동력 사라지고 군사적 확장 가능성이 유리되다. 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죠. 미국 얘기는 일단 제끼고요. 이란 쪽에서 나오는 자체 평가 내용을 갖다가 좀 웃자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다음 미국의 군사 공격은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해안선에 집중되고 두 번째 군사 작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 번째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리더십 지금 리더십 해봤자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이제 안 남았는데 하여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리더십을 또다시 암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또 다른 군사 공격이 유력해 보인다. 군사작전이 유력해 보인다. 이거고요.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트럼프는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없다. 두 번째, 트럼프는 눈에 띄는 결과 또는 승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긴장 고조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통박을 주고 있고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겠다. 일단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드론도 쏘고 저 순항 미사일도 쐈습니다만 상황 발생 시 이란의 대응은 첫 번째 지역 전반에 걸친 보복이고 두 번째 새로운 타겟 목표물 리스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뭘 부수겠다 이걸 갖다가 지금 대응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놨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일단은 자,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탈 때 충격이 오펙 플러스 7개국 6월부터 원유 증산이 돼가지고 우짜 이거 어제 그냥 우스워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8만 8천 배럴 하루 평균 18만 8천 배럴 확대한다. 이거 좀 웃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수출이 안 돼서 저 전장탱크 만땅이 돼가지고요 확대 안 됩니다. 증산 안 됩니다. 증산은 뭔 증산이 물건을 빼야 되는데 하여간 좀 말씀드리죠. 제가 코미디라서 일부러 어제 패스했는데 안 하면 나중에 또 후회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오펙 플러스 7개 회원국이 2015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던 자발적 감산 조치를 종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루 평균 18만 8천 배럴 이걸 갖다 증산을 예정했고요. 이번 증산량은 3월에 하루 평균 20만 6천 배럴과 비슷한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오펙 카르텔에서 탈퇴한 아랍에미리트의 증산량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8만 8천 배럴 확대고 나발이고 지금 현재 쿠웨이트가요. 1991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이거 그래가지고 1차 이라크전 터졌잖아요. 쿠웨이트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30년 30년 넘어가나? 하여튼 30년 후딱 넘어가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4월에 원유 수출을 갖다가 제로 0을 기록했습니다. 0을 지금 거의 역사상 처음이라 보면 되죠. 이런 가운데 이번 증산 이거 증산한다며요 이거 이번 증산한다며 이번 증산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지금 뻔하게 다 아는데 지금 탱크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해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무슨 놈은 증산입니까? 하여간에 이번 증산으로 시장에 당장에 큰 영향은 없지요. 하지만 원유 생산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재개방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방될 경우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아랍에미리트가 돼가지고 우리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또 베네수엘라 건이 또 걸려 있습니다. 재밌죠?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오펙에서 나간다.
이러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좀 향후 예상되는 건데 또 24분이다. 빨리 넘어가죠. 하여튼간에 증산되어 변경된 6월 쿼터량을 갖다 좀 말씀드려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평균 1029만 1천 배럴입니다. 현재 어떻게 됩니까? 한 600만 배럴 정도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략 한 반 동가리 조금 넘게 해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알게 됩니다. 하여간에 쿼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평균 1029만 1천 배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하루 평균 976만 2천 배럴이 되고, 이라크는 하루 평균 435만 2천 배럴이 되고요. 쿠웨이트는 하루 평균 262만 8천 배럴이 되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하루 평균 159만 9천 배럴이 되고, 알제리는 하루 평균 98만 9천 배럴이 되며, 오만은 하루 평균 82만 6천 배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딴 건 제껴놓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쿠웨이트는요, 정산이고 나발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하여간에 참고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름판을 보고 있던 분들한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는 오래전부터 오펙의 이 생산량 할당제, 그러니까 쿼터제 이거와 기준 생산량 산정 방식,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 이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오펙 탈퇴하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하여간 이번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은 오펙 내에 있는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우짜가 보기엔 사실상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우짜는 평가를 해봅니다. 과연 증산 진짜로 할 수 있느냐? 예,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권도 걸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건 러시아입니다. 어제 해가지고 우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인프라 파괴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또 석유 수출, 그 원유 수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겠죠. 안 그래도 또 일본이 또 그 저 러시아산 원유를 샀다고 했으니까 자, 말씀드려 봅니다. 보면은 좀 올라갔죠. 예, 하루 평균 350만 배럴로 늘어났습니다. 해상 원유 수출량이. 자, 말씀드려 보면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 사할린산 이거 제가 경질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샀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항구와 터미널을 통한 원유 수출이 4월 지난달 4월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인도 정유사들은 2023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본토 코즈미노, 이 코즈미노가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명으로 말씀드리면 우자가 지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코즈미노가 어디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데카스트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터미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쪽에 러시아의 극동쪽 터미널이 원유 수출 터미널이 코즈미노하고 데카스트리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사할린 섬 안에 프리고로드 노예라는 또 항구, 그러니까 터미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 터미널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출한 게 4월에 하루 평균 131만 배럴의 원유가 수출되었는데, 3월에 출하된 양이 하루 평균 127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 이 소리죠. 출하량 증가는, 그러니까 극동 지역에 있는 항구들의 출하량 증가는 주요 수출 터미널인 코즈미노 오자 말씀드렸죠. 블라디보스토크 있다고. 코즈미노의 S4 터미널에서의 출하량 급증에 힘입은 것으로 4월에 S4에서 원유를 싣고 나오는 유조선이 총 몇 척이었다? 42척이 출항하면서 3월에 기록한 40척에서 2척이 더 증가했고요. 덕분에 사할린섬 연안의 원유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2개 항구의 공급량 감소를 상쇄하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즈미노가 이렇게 늘어난 사이에 가지고 데카스트리하고 프리고로드노예 쪽에서의 출하량 감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상쇄하고도 남았다. 어디서? 코즈미노,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오는 그 수출량 감소 증가 때문이에요. 데카스트리의 상에서는요 소콜이라고 또 있습니다. 하여간 러시아는 땅이 크다 보니까 유종이 많은데, 하여튼 소콜이라는 또 원유가 있는데, 소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9척 출항했고요.
프리고로드노예에서는 살린 블렌드라고 또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뭐 다 이래요. 다 유종이 워낙 좀 많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 다 경질류입니다. 경질류. 예. 살린 블렌드를 실은 유조선 세 척이 출항했는데 이거 3월 달 대비해서 감소한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태평양 연안 항구에서 선적되는 원유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하는데요. 4월에 중국으로의 러시아의 수출량은 하루 평균 80만 1천 배럴, 그러니까 이거 태평양 연안에서 가는 겁니다. 이거였는데 하루 평균 80만 1천 배럴이었는데 최종 목적지가 확정되지 않은 선박에 실린 원유가 하루 평균 17만 7천 배럴이었으니까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해서 어제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로 살린산 원유를 샀다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4월에 최소 13척의 원유가, 그러니까 그 원유 유조선이 인도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로 간 러시아산 원유는 1월 달에 한 척, 2월 달에 3척, 3월에 7척이었으니까 4월에 많이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월에 인도로 향한 러시아산 수출량은요, 하루 평균 31만 5천 배럴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웃자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쪽 수출 덕분에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량은 4월 마지막 주에 가지고 하루 평균 350만 배럴로 다시 복귀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이미지가 괜찮아서 뭐 스틸인 라라랜드, 이게 뭡니까? 아직도 라라랜드에 있다, 꿈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가가 아직 제대로 해가지고 반응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되죠. 예를 듭니다. 참고로 그 이코노미스트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코노미스트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고, 하여간 이미지를 갖다 올려놓고 오자가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인 타스님에서 나온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을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측에다가 보낸 내용은 뭐다? 해상봉쇄 해제, 두 번째 모든 군사적 공격 금지 보장, 세 번째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철수, 네 번째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 다섯 번째 배상금 지급, 전쟁 배상금 지급, 여섯 번째 모든 제재 해제, 일곱 번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종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소제목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 예, 증가했대 가지고 말씀드려보죠. PDVSA,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죠. PDVSA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4월에 하루 평균 123만 배럴, 뭐 반올림 해서 153만 배럴 합시다. 4월에 123만 배럴, 하루 평균 123만 배럴로 증가하면서 2018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수출량은 하루 평균 4월에 44만 5천 배럴로 3월에 기록한 하루 평균 36만 3천 배럴에서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도로 수출되는 양은 3월에 하루 평균 34만 2천 배럴인데 4월에 하루 평균 37만 4천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 역시 3월에 하루 평균 14만 4천 배럴이었는데 4월에 하루 평균 16만 5천 배럴로 각각 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이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중 50에서 80%, 최대 80%까지 수입해줬던 중국이 2026년 올해 들어서면서 마두로가 잡혀가고, 이른 다음부터 단 1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예,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펙 이쪽에 해가지고 진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그 베네수엘라가 탈퇴하는 거다고 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현재 그 마두로 저 미국에 상납하고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이 델시 로드리게스 등등이 미국하고 짝짝꿍이 지금 잘 되는 분위기니까 언제 또 베네수엘라가 오펙에서 탈퇴한다 선언할지 그거는 또 모릅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제목은 브리저 파이프라인이라고, 브리저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제한됐다 이래 돼 있죠. 여러 대인데 좀 말씀드려봅니다. 미국과
캐나다 엘버타주 여기죠. 엘버타주. 미국과 캐나다 엘버타주 이거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브리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요게 요 보면 키스톤 XL 이거 취소됐죠? 예, 바이든이 또 저 해가지고 취소시킨 거 이 건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 브리저 파이프라인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해 몬태나주 동부와 와이오밍주를 거쳐서 다른 파이프라인과 연결될 예정이며 여기 이 줄 가는 게 뭡니까? 쿠싱으로 가는 겁니다. 쿠싱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파이프라인과 연결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과 평행하게 건설되면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엘버트주 이 모두 이 사업 브리저 파이프라인 사업을 갖다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새로운 행정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특히 어떤 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키스톤 XL 프로젝트가 그랬던 것처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브리저 파이프라인 이게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상 나와 있는 거는 이 브리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28년 즉 트럼프 임기 내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공되면 그다음 뭐 물리지는 못하겠죠. 자동가 가지고. 자, 이번에 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스인데 자동차 업계, 미국 자동차 업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경고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알루미늄, 플라스틱, 페인트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2026년 올해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스텔라리 이거 뭐저 지프 이가지고 저 메이커를 갖다가 소유한 곳이죠. 스텔란 발음 잘 안 되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6년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언급하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이를 상쇄하겠다라고 뭐 밝히기는 했지만 전쟁이 2달 더 지속될 경우 더 많은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공급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니까 물건 납품하는 친구들이 이제 더 돈을 올려달라 이 소리가 되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약 6개월 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말이 뭐 가격 상승이 6개월 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뭐 다 소비자한테 전가하겠다 이 소리죠. 하여간에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 가격이 이란전 발발 이후에 런던 금속 거래소 기준으로 최대 16%까지 상승했고요. 차를 갖다가 다 주변에 차가 다 있으니까 차의 경우 어떻습니까? 차에서 알루미늄은 차체 패널 이런 패널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 그리고 문짝 등등 많은 곳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됩니다. 즉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게 알루미늄 값이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미국의 개인 저축률 해가지고 떨어졌다 해가지고 웃자가 말씀드립니다. 2026년 3월에 해가지고 3.6%로 떨어졌다. 그리고 직전 최저가 2022년 6월에 해가지고 2.2%다 해가지고 웃자가 포인트를 찍어놨는데 자 말씀드리죠.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2026년 3월에 마이너스 0.3% 하락해서 3.6%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2022년 10월 이거는 우리가 최저치를 찍은 거고 요 직전에 요거보다 낮았던 게 어디냐면 2022년 10월입니다.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2개월 연속 하락에다가 마이너스 0.9% 하락입니다. 뭐가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요. 고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의 부담이 컸던 2022년 이걸 제외하면 쭉 올라가면 여기죠. 2008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저축률이고요. 가장 낮았던 때는 2008 금융위기가 터지던 2007년 1.9%입니다. 요거 보시면 2007년, 2006년, 2007년 요게 되죠. 해가지고 리세션 터지기 바로 직전. 2007년에 1.9%로 가장 낮았었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때가 저축률이. 한편 소비 지출 증가율은 소득 이거 저축률 개인 저축률 해가지고 소득 증가율 이거 개인 저축하고 관련된 거죠. 소득 증가율을 갖다가 11개월 연속 앞지르고 있는데 가솔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휘발유죠. 휘발유, 전기요금,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서 저축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마지노선 뚫리나 인플레 우려내 미국채 30년물 금리 5% 돌파.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제가 이미 한번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저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02% 5% 위로 올라섰다. 아이고 마이클 하넷까지 소개를 하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클 하넷이 최근 투자 노트에서 미국채 30년물 금리 5%를 갖다가 마지노선이라고 지칭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이 문턱을 뚫을 경우 파멸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차트나 보고 해가지고 마무리하죠. 네, 이게 됩니다. 해가지고 5월 4일 해가지고 미국 시간 기준 5월 4일 해가지고 보시면 뭔가 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헤딩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해가지고 5.016%까지 일단 내려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면 미국채가 잘 팔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전쟁이 터지면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미국채는 장사가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